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의 작은 기침 하나가 제 마음을 먼저 흔들었습니다. 열이 나지? 많이 심한가? 그날 밤 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아이가 산소호흡기를 다른 아이에게 내어줬다는 걸.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말씀 전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고 김치 냄새가 거실까지 번졌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을 닦으며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6시 반이었습니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고 저는 괜히 문 쪽으로 시선을 한 번 더 줬습니다. 마음은 고요한데도 속이 살짝 조급했어요.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운동화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짧게 났고 곧 기침이 2번 이어졌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저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준호 얼굴을 살폈어요. 감기 기운 있는 거니?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으면 초승달처럼 휘던 눈이 오늘은 덜 휘었고 얼굴빛이 조금 창백해 보였어요. 저는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내고 싶었지만 마음 한쪽이 먼저 시큰했습니다. 그냥 간지래요. 준호는 화장실로 향했고 수도 물 튀는 소리가 복도까지 또각또각 튀었습니다. 저는 다시 국자를 들었지만 손목이 묘하게 뻣뻣했고 국 냄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TV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는 침착했지만 자막은 빨랐고 신종플루라는 단어가 화면에 박혔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도 그 말을 우리 집과는 먼 일처럼 애써 밀어냈습니다. 준호가 손을 털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집안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준호가 밥을 크게 한 숟갈 떠넣으며 말했어요. 애들 많이 안 와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고 준호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미지근한 열기가 손끝에 남았지만 확신은 없었고 얇은 걱정이 가슴을 긁었어요. 마스크 꼭 챙기자. 준호는 김치를 집어먹으며 씩 웃었습니다. 저는 국을 떠먹는 척하면서도 목 안쪽이 바짝 말라갔고 웃음 뒤에 숨어있는 기침이 자꾸 걸렸습니다. 엄마 마음은 그런 데서 먼저 흔들려서 불안했어요. 저녁을 마친 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11월 초의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단지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며 노란빛이 유리창에 번졌어요. 창틈으로 스미는 찬바람이 목덜미를 간지려서 서늘했어요. 8시 조금 넘어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털썩 앉는 소리가 났고 피곤한 숨이 거실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준호 이야기를 꺼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준호 기침해요. 민수는 TV를 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는 또 신종플루 소식이 흘렀고 휴대폰이 진동하며 학교 알림 문자가 떴습니다. 발열시 등교 자제라는 문장이 떠 있는 동안 제 손가락 끝이 천천히 차가워졌어요. 밤 9시 무렵 준호 방에서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수건을 내려놓고 방문을 열었고 아이는 책상 앞에서 얇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마음을 더 내려앉게 했어요. 준호야, 괜찮니? 저는 물컵을 건네고 이마를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체온계 케이스가 딱 하고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숫자가 오르는 동안 제 숨도 짧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시선을 돌렸고 저는 아니겠지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도 등에 땀이 배어 이불이 떠오르기 전부터 불안했어요. 그날 밤 이불을 덮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바람이 휘익 울고 민수의 코 고는 소리가 옆에서 둔하게 이어졌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한 번만 속삭였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들었던 그 작은 기침이 우리 집의 균열이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준호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꿈속 소리처럼 들리던 기침이 끊기지 않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차가운 바닥을 밟는 순간부터 심장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마른 기침을 거칠게 했습니다.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이마에 손을 올렸고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손바닥이 뜨거워질수록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야, 많이 아파? 아이 눈이 천천히 열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숨이 새듯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체온계를 꺼냈어요. 숫자가 오르는 동안 제 목 안쪽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38.7도였습니다. 높지 않은 숫자인데도 준호는 평소 열이 거의 없는 아이였기에 더 무서웠어요. 저는 민수를 흔들어 깨우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지금 준호 좀 봐요. 민수는 눈을 비비며 시계를 봤고 저는 준호 쪽을 가리켰습니다. 기침 소리가 다시 터지자 민수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어요. 불안이 방 안 공기를 눌렀습니다. 해 뜨면 바로 가자. 우리는 해열제를 먹이고 아침 8시에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은 마스크 쓴 아이들로 붐볐고 부모들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공기엔 소독약 냄새가 섞여 답답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아이 손이 평소보다 차가워서 제 가슴이 더 내려앉았어요.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아이 눈동자에 초점이 흐린 걸 보고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목을 들여다보고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기침은 언제부터 했어요? 저는 어제 저녁부터라고 말하며 학교에서 결석한 아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의사는 잠시 모니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가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검사 한번 할게요. 면봉이 코 속 깊이 들어가자 준호가 울컥했고 저는 아이 어깨를 붙잡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분이 지나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제 심장이 제 귀를 두드렸어요. 양성. 그 단어가 종이 위에 적혀 있는데도 마치 제 가슴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타미플루를 5일, 격리 일주일, 마스크와 손 씻기를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학교는 쉬어야죠.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약 먹으면 나아. 그 말은 다정했지만 제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약국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길게 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열이 39도를 넘었습니다. 타미플루를 먹여도 얼굴은 계속 달아올랐고 준호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었어요. 저는 얼음주머니를 이마에 올리며 손끝으로 아이의 떨림을 받아냈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 민수가 조퇴하고 들어왔고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번갈아 준호 손을 잡았지만 열은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제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불안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쯤 준호의 숨이 더 짧아졌습니다. 저는 민수를 흔들며
아이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민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여보, 준호 숨이 이상해. 우리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준호의 빠른 숨만 귀에서 흔들렸습니다. 응급실은 환하게 밝았고 의료진 발걸음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삑삑 모니터가 울었습니다. 산소부터 체크할게요. 투명한 관이 준호 얼굴을 가로질렀고 저는 손을 입에 갖다 대고 숨을 삼켰습니다. X-레이 결과를 본 의사가 낮게 말했어요. 폐렴이 의심돼요.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준호는 6인실로 옮겨졌고 링거줄이 흔들리며 들어갔어요. 새벽 4시 복도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감싸 쥐고 한 번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켜주세요. 간절한데도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들으실까요?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고 간이 침대에 몸을 접어넣은 채 준호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잠이 든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했어요. 민수는 낮엔 회사에 갔다가 저녁이면 병원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아이 옆에 앉았고 잠깐이라도 눈을 떼면 준호가 어디론가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손끝이 늘 차가워져 불안했어요. 준호의 열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항생제가 듣는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기대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와 커튼 끝을 데웠고 그 따뜻함이 잠깐 위로가 됐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 얼굴을 봤고 아이볼의 색이 아주 조금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교회 권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향이 은근히 퍼졌고 권사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잠시 기대고 싶어졌어요. 많이 놀랐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권사님은 준호 이마를 쓰다듬으며 짧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따라하며 이제 괜찮을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안심하고 싶어졌어요. 권사님이 돌아가고 저는 준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뜨겁던 열기는 사라지고 생명의 온기만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고 저는 창밖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번져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간이 침대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은 잠깐 편해졌어요. 그래서 더 다음 순간이 낯설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삑삑삑 모니터 알람이 병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준호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준호야, 엄마야. 저는 침대로 달려갔고 민수를 흔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오고 의사가 곧바로 따라왔습니다. 제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려웠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의사는 청진기를 대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더 무섭게 길어졌고 저는 그 침묵에 목이 막혔어요. 중환자실로 이동해요. 그 단어가 귓가를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저었고 민수도 말이 막힌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좋아진다고 했던 말들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꺼졌어요. 준호 침대가 복도로 밀려나갔습니다.
바퀴 소리가 길게 끌렸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 하얗고 차가웠어요. 유리문 너머로 중환자실의 빛이 번지자 제 속이 텅 비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안쪽에서 산소 마스크와 선들이 준호에게 연결됐고 아이는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었어요. 무릎이 꺾여 주저앉고 절망했어요. 아침 6시가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이 이어졌고 양쪽 폐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갈랐습니다. 민수 목소리는 갈라졌고 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데 유리창 너머 준호는 여전히 기계에 기대어 있었고 대답 대신 형광등만 차갑게 빛났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흘렀다기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춘 채로 시간을 막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 2번, 딱 10분뿐이었습니다. 그 10분을 기다리는 일이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려서 막막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으면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휴가를 다 써버렸다며 회사도 쉬었고 저와 나란히 앉아 문만 바라봤어요.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두려웠어요. 복도 끝에서 시계 초침이 째깍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는 거짓말 같았고 힘내는 너무 비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으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면회 시간이 되면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목 안쪽까지 파고들어 숨이 얕아졌어요. 준호는 산소호흡기 아래에서 눈을 감고 있었고 모니터 숫자는 낮은 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마음이 붙잡혀 공포였어요. 기계음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는데 늘 따뜻하던 손이 차갑고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2손으로 감싸주니 제 손끝까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차가움이 서러웠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저는 울음이 올라오는 걸 삼키며 아이 손을 놓지 않으려 손가락에 힘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고 그 말이 늘 칼처럼 떨어졌어요. 이제 나가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을 놓는 일이 아이를 놓아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했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버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발끝이 저절로 끌렸고 민수도 창가에 서서 방만 바라봤어요. 창밖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더 차갑게 보였습니다. 속이 텅 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권사님과 목사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목사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 온기를 느낄 마음이 없었어요. 복도 한쪽에서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제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원망이 먼저 올라왔어요. 함께 기도할까요? 목사님 목소리가 지나갔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의사가 상담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작은 방은 답답했고 의사의 눈빛은 무거웠어요. 인공호흡기 없이는 어렵다는 말이 이어지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커서 분노가 섞였어요. 마음의 준비를. 그 문장은 독립된 칼처럼 떨어졌습니다. 복도를 나오자 민수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민수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고 저는 그제야 이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무력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아래 도시의 불빛만 흔들렸어요.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간에 손을 얹고 처음으로 묻고 싶어졌어요. 하나님 계세요? 대답은 없었고 그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열흘째 되던 아침이었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서 눈을 떴고 목이 뻐근해 고개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모래처럼 무거웠어요. 옆에서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자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은 순간 속이 확 꺼지며 겁이 났어요. 저는 서둘러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가가 숨을 삼켰어요. 의사 얼굴은 피곤했지만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어때요? 제 목소리가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오르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나아지고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자금이 크게 느껴졌어요. 좋은 징조예요. 확신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말에 기대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희망이 아주 얇게 들어왔어요. 저는 민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민수는 눈을 비비며 제 얼굴을 봤고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말이 새어나가면 깨질 것 같아서요. 여보, 들었어? 민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저는 문 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준호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 그 순간 민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는 제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가라앉으며 안도였어요. 면회 시간이 되어 우리는 가운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지만 가슴 움직임이 어제보다 조금 더 규칙적으로 보였어요. 모니터 숫자도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삑삑 기계음이 귀를 눌렀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저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긴 했지만 어제보다는 아주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우리 여기 있어, 준호야. 말이 끝나자 준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듯 작았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손가락 끝을 다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처음으로 버틸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올라오는 눈물이라 고마웠어요. 중환자실을 나오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밥을 한 숟갈 뜨며 오랜만에 먹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 마음이 남아있어서 안심했어요. 오후에는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아이들이 편지를 썼다고 했고 그 무게가 제 손에 묵직하게 남았어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이들 편지 전해드려요. 선생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아이들도 준호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복도 공기를 잠깐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봉투를 열자 알록달록한 편지지가 쏟아졌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빨리 나아가 반복됐고 저는 한 장씩 넘길수록 숨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그 중엔 하나님께 기도할게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 앞에서 잠깐 멈췄고 준호가 쓰던 수첩이 떠올랐어요. 미안함이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복도 창가에 서서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원망하던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의 작은 움직임 앞에서는
내려놓고 싶었어요. 창밖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했어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의 산소 포화도는 조금씩 안정됐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서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오랜만에 가볍게 떠올라 안도했어요. 그날 오후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표정도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가온끈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간호사는 대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예전에 6인실에 함께 계셨던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어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살짝 올라왔어요. 대기실에는 30대 중반쯤의 부부와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고 손에 크레파스 냄새 같은 게 묻어 있는 듯 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은채 엄마예요. 저는 은채 아빠예요. 말은 또박또박했지만 두 사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채 엄마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한참 입술만 달싹였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자 제 심장도 따라 뛰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말이 나오자 제 손끝이 저릿했고 저는 다행이다라고 말하려다 목이 막혔습니다. 은채 아빠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은채도 산소 포화도가 낮았었어요. 그 한 문장에 복도 형광등이 더 하얗게 보였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은채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산소호흡기를 은채에게 양보했대요. 반전은 독립문단이었습니다. 자기 산소호흡기를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가렸는데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은채 엄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호가 간호사에게 그랬대요. 저는 괜찮아요. 아기 먼저요. 그날 밤 준호가 산소 없이 버텼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고 귀에서는 피가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호가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채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갑자기 나빠져서 중환자실로 갔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죄책감이 아니라 벼락처럼 쏟아지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은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는데도 저는 그 따뜻함이 더 아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원망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혼란했어요. 그때 은채가 꼬물꼬물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서툴게 그린 그림이었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종이에서는 문구용 풀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오빠 고마워요. 저는 그림을 받는 순간 가슴이 꺾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어요. 그때 민수가 복도에서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멈칫했고 은채 아빠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굳더니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리는 걸 보며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우리 준호가? 민수 목소리는 갈라졌고 저는 대답 대신 은채가 준 그림을 가슴에 더 꼭 안았습니다. 은채 가족은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쪽에서 준호는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대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너 정말 대단하다. 민수도 옆에 서서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그 말이 끝나자 제 가슴 안에서 슬픔과 감사가 뒤섞여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고 교회에서 들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 준호는 우리가 말로만 알던 걸 몸으로 해버린 아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차갑던 마음 한쪽이 풀리는 느낌이라 울컥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또 눈이 떠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멀리서 간호사 발소리만 가늘게 지나갔어요. 형광등 빛이 차갑게 바닥을 핥고 있었고 저는 중환자실 앞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제와 달랐습니다. 준호가 아니라 제 마음이 달라져서 조용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준호가 보였습니다.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고 산소호흡기 관이 얼굴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유리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말이 흩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실천했는지. 엄마가 너한테 배웠어. 사랑이 뭔지. 준호가 했던 선택이 떠오르자 가슴이 저릿했고 슬픔만이 아니라 묘한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뒤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눈이 붉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유리창을 함께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어제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우리가 준호한테 뭘 가르쳤는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뭘 보여줬는지. 저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입으로만 믿음을 말했던 것 같아. 근데 준호는 그걸 실천했어. 우리가 입으로만 하던 것들을 준호는 몸으로 해버렸다고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민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제 손도 같이 떨렸어요. 면회 시간 저는 준호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제 심장도 그 리듬을 따라갔어요. 저는 준호 손을 감싸 쥔 채 어제 들은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준호야, 은채 부모님을 만났어. 준호에게 많이 고맙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 마음이 먼저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함이 조용히 차올랐어요. 엄마가 미안해. 그때 준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고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작은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준호야, 엄마 말 들려?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여보, 준호가 반응해. 민수가 다가오고 간호사가 급히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확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컸어요. 그날 저녁 의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민수와 시선이 자꾸 마주쳤어요. 준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쯤 인공호흡기를 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가 호흡을 시도해 보겠다고요.
저는 민수 품에 잠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숨이 풀리며 안도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로비의 작은 기도실로 갔습니다. 십자가 하나 걸린 조용한 방,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라는 말도 아까울 만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계속 물었어요. 원망하던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준호가 보여준 사랑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 같아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가 눈을 떠 있었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저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고 엄마 라는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제 귀에는 천둥처럼 컸습니다. 민수도 다가와 아이 손을 잡았고 준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이 더 앞서 벅찼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는 1년하고도 2달 다음 해 1월이었어요. 아침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계란 굽는 냄새가 거실로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그 냄새가 예전엔 당연했는데 이제는 고맙게 느껴졌어요. 방에서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슬리퍼가 바닥을 끌며 나오는 소리까지 또렷했어요. 준호는 중학교 1학년 교복을 입고 있었고 혈색이 돌아와 얼굴이 환했습니다. 걸음은 조금 느렸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엄마 밥 됐어요? 응, 거의 다 되었어. 준호가 식탁에 앉아 웃었고 초승달처럼 휘는 눈이 그대로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져 안도였어요. 민수도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준호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숟가락 소리가 그날따라 기적처럼 들렸어요. 준호가 학교에 가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인데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와 싱크대 물방울이 반짝였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고 저는 손을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서 있어서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은채와 은채 엄마였습니다. 은채는 통통한 볼로 웃었고 엄마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고 손짓했습니다. 반가움이 먼저 올라왔어요. 어서 와요, 은채야. 은채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그럴게 고마워, 은채야. 저는 봉투를 받으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채 엄마는 준호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눈가를 훔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학교는 다닌다고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믿기지 않아 벅찼어요. 그러다 은채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선교사로 출국해요. 저는 손에 쥔 찻잔이 잠깐 멈췄습니다. 선교사요? 네. 준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랑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은채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다고. 은채 엄마는 준호 일을 겪고 나서 받은 생명을 나누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채 가족이 돌아간 뒤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입원했던 그 병원에서 저는 6개월째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소아병동에서 동화를 읽어주면 아이들 손이 제 손을 잡았고 작은 웃음이 제 마음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도 필요했어요.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유가족 상담 봉사를 하고 있었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요. 그 말이 민수답지 않게 다정해서 저는 고개를 숙이며 울컥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 긁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고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은채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그때 왜 그랬어? 산소호흡기 은채한테 양보한 거?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냥요. 은채가 저보다 어렸고 더 많이 아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참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근데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 말이 너무 간단해서 저는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그걸 그냥이라고 말하는 아이가 낯설 만큼 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짧게 기도했습니다. 민수 목소리는 낮았고 준호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준호가 건강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에게서 배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소중해서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어요. 마음이 고요해져 평안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2달 전 임신 사실을 알았고 아직 민수와 준호는 모르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배를 쓰다듬자 작고 따뜻한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숨이 길어졌습니다. 아가야, 너한테는 형이 있단다. 정말 멋진 형이야. 너도 형처럼 자라면 좋겠어.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조용히 다시 시작되는 중이었습니다. 너의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